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5일 새벽 3시입니다. 9월 15일 70년 전에 메가드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입니다. 그리하여 북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일사후퇴로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후임으로 온 유명한 매튜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이 다시 수원까지 밀려났던 전선을 밀어 올려가지고 51년 3월에 서울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선이 지금 이 휴전선 근방에서 고착이 됩니다. 그 뒤에 2년 동안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어서 지금까지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밥 우드워드 특종기자,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특종기자가 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격노란 책입니다. 레이즈, 격노란 책입니다. 이 격노란 책을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그 원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밤새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 두서너 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 기자와 17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고, 밥 우드워드 기자는 그걸 다 녹음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나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전화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허용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힌 이렇게 인용구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생생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 관련 기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만나서 세 번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의 마크 스토리는 흥미진진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게 몇 개 이렇게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의 한미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6.25 때 한국을 지켜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로지 돈으로만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따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선이 되면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어요. 이 인터뷰는 작년 연말에서 지난 7월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최신 인터뷰입니다. 왜 그동안에 트럼프를 그렇게 몰아세우더니 트럼프를 만나기로 마음을 돌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좀 복잡합니다. 나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돈 많은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고요. 미국은 한국에 3만 명을 주둔시키는데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도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요 말은 We are allowing you to exist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아무리 그렇지만은 한국이 미국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옆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우리는 8,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서울은 시애틀로부터는 5,100마일, 동부 해안으로부터는 7,000마일이나 멀리 있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3만 1,000명이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싸우려고 거기에 있다고요?
나는 아베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스태블리시먼트, 즉 군부죠. 군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멍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게 우리로서는 기분 나쁘지만은 또 일리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10억 달러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걸 좀 올려달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올려주질 않아요. 아니 20억 달러를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돈을 좋아한다면은 우리가 그 트럼프의 그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는 트럼프가 무식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성격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28,500명을 주둔시키는데 드는 경비는 한국도 부담을 하지만 값이 사기치입니다. 이 부대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운영한다면 몇 배나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일본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책에 나옵니다만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김정은도 주한미군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완전히 돈 가지고만 보고 있다 이겁니다.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트럼프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 평택으로 오면서 평택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지를 만드는데 한국이 100억 달러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트럼프는 100억 달러는 큰 돈이지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아마 수원 같은데 수원 상공을 지나면서 그 밑으로 삼성전자가 나오니까 또 트럼프는 삼성전자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왜 주둔비를 요거밖에 내지 않느냐고 또 불평을 하더라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골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정보국장 댄 고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정보기관을 가장 상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국가정보국인데 댄 고츠라는 사람은 트럼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화되는 트위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뒤에 물러났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내보내는 트럼프의 트위터에는 외교 안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한번 날라올 때마다 깨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2017년 3월 17일에 대북 정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압박 정책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반발해가지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어느 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매티스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매티스는 트럼프가 말을 자주 바꾸고 이렇게 별 검토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그걸 다 수용을 하다가는 국방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도 소화해가지고 무시할 거는 무시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티스는 댄 고츠 국장에게 이것은 미친 짓이고 위험하다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츠는 매티스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이
트럼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 동맹국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아주 돈이라는 요 좁은 걸로 가지고 나토에서 탈퇴하자, 주한미군 철수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매티스가 우드워드 기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트럼프는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츠는 자신도 같은 생각인데 트럼프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모른다. 자기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요새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하죠. 자기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2017년에 만약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시험할 때는 그걸 중간에 요격하라고 딱 지시를 했답니다. 요격을 하라고. 그러니까 매티스는 항상 북한이 발사 조짐만 보이면은 항상 긴장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통신 장비하고 통제 장치를 단 차량을 항상 대기시키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통신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 장비를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이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폭탄을 사용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핵폭탄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함부로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마티스 국방장관은 전략사령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작전계획 5027과 5015를 검토하도록 시켰는데 5027이라는 북한이 남침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핵폭탄을 80개 사용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고 5015는 지도부를 북한 지도부를 작살내는 잠수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우드워드 기자에게 어떻게 보면 특종거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국가 기밀을 하나 주었는데 미국은 신종 핵무기를 개발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들으면 깜짝 놀랄 신종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건 북한 공격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핵무기로 공격을 하되 이 핵무기는 소형이고 그리고 히로시마에 터진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방사능 오염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선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한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상당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표현을 트럼프는 썼는데 마티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자꾸 쏘니까 북한의 항구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걸 폭격할 생각도 한번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특히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니까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거리를 딱 재가지고 즉 김정은이가 참관한 그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를 동해로 돌려가지고 동해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이 있는 자리를 때릴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에는 미군은 B-1 폭격기를 포함해서 20여 대의 전투기를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영공 직전까지 몰아붙였답니다. 그때는 핵실험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북한을 너무 자극한다 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의 가장 큰 공적은 전쟁을 피할 것이다.
북한과 전쟁을 피하게 한 게 자기가 가장 큰 공적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레이즈란 책 읽어보면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이야기 들었겠죠?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도 전쟁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만나고 싶어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그럼 만나겠다라고 한 게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데, 그때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옆에 있다가 아니 삼촌을 죽인 김정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대신 발표는 정의용 씨 보고 하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이 트럼프에게 우드워드 씨가 여러 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3번 만났지만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 농락당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는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한 지 이틀 만에 만나는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났지만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제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나 우드워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준 것이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폭탄 계속 개발하고 계속 만들고 미사일 증강시킬 시간을 주고 그가 애타게 원하던 국제적 위상도 더 높여주고 더구나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시켰으니까 선물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책에 보면은 김정은이하고 만난 걸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황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하고 찍은 사진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신문에 난 거, 이런 걸 말이죠. 이게 김정은이가 오히려 트럼프를 만난 걸 황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난 걸 대단한 걸로 여기면서 김정은이가 상당히 영리하고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드높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거북합니다. 그 대목을 읽고 있기에. 더불어 싱가포르 회담을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 최고 업적을 아마 싱가포르 회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완전히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한미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는 약속을 합니다. 더구나 국방장관하고는 일체 사전 협의도 없이 그래 놓고 싱가포르 회담이 굉장했다. 그 굉장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 하면 참 허무한데,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진기자 앞에 서본 적은 없다 이겁니다. 사진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진 찍었다는 거, 이걸 가장 큰 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공짜다. 트럼프는 언론에 하루 한시라도 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싫든 좋든 자기를 공격하는 기사라도 없는 기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은 이것은 공짜 홍보 아니냐, 공짜로 한 것 아니냐, 돈 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잘 준비된 김정은에게 안 당할 수 있었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노이 회담에서는 김정은이를 트럼프가 갖고 놀았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제재해달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딱 잘라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5개의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하나만 내놓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5개 다 내놓아라. 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5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계속 영변 이야기만 하니까 당신은 오늘은 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회담 계속 못하겠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답니다. 요 대목에 와서는
트럼프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트럼프는 어떨 때는 아주 근사한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아주 망나니 같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 인격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줄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